154페이지 3번에 종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법률행위 요건 일단 먼저 머릿속에 틀을 좀 잡았고요. 먼저 법률행위 종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계약하고 단독행위만 개념 잡고 넘어갑니다. 계약은 우리가 특히 뭐 말 안 해도 되지요. 계약이 뭔지는 다 아실 거고 나중에 저쪽 계약법 파트 가서 자세히 또 합니다. 단독행위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아까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표시가 딱 하나 있는 게 단독행위라고 해요. 계약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보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의사를 표시하다 보니까 최소한 계약에는 의사표시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2개 이상이 필요하죠. 그렇죠? 반면에 단독행위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단독행위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게 있고 상대방한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를 둘로 나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앞으로 징글징글하게 합니다. 뭐 취소, 추인, 철회, 해제, 해지, 동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재단법인이 뭔지는 아시죠?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장학재단 같은 것들. 그렇죠? 법인이 문제가 돼요. 법인. 민법이라는 거, 법이라는 게 이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인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걸 권리 능력자라고 합니다. 이 권리 능력자가 인이에요. 인. 사람 인자로 써요. 이 인에 둘이 있어요.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자연인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앞자리 6개, 뒷자리 7개, 13자리.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등록번호라고 해서 앞자리 6개, 뒷자리 7개 번호를 13개의 번호를 부여받아요. 법인도. 결국 법인도 살아있는 자연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에 둘이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등기라는 걸 갖춰야 돼요. 반드시 뭘 갖춰야 된다고요? 설립등기.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이 법인도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립등기라는 걸 갖춰야 되는데 비법인이 문제예요. 비법인. 이 법인의 대표 선수가 단체인데요. 단체 중에서 주식회사 있죠.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법인이에요. 근데 그 법인이 2개가 있어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몰라도 돼요. 문제는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뭘 갖춰야 돼요? 설립등기를 갖춰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요 법인 중에서 요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사단법인이에요. 단체에다가. 근데 단체가 되려면 3가지를 필수 요건을 갖춰요. 단체가 되려면 첫째로 단체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내부 규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관 또는 회칙. 세 번째로 구성원이 들락날락, 구성원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의 성질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 3가지가 단체의 실질적인 요건이에요. 그 단체가 설립등기를 갖추면 뭐가 된다? 법인이 된다. 사단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 중에서 설립등기를 못 갖추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 과격한 예를 들겠습니다. 일진회라고 들어보셨죠? 일진회 들어보셨죠? 네, 중고등학교에 있는 폭력 서클을 말합니다. 이 단체예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단체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짱이 있을 것, 내부 규율이 있을 것, 구성원이 변동되더라도 그 단체의 성질이 바뀌어서는 안 돼. 그럼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일진에 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장, 2장, 3장. 내부 규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탈퇴하면 손가락을 잘라. 세 번째, 구성원의 변동이 있어. 일진의 회원들이 가입하고 탈퇴해. 성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폭력 집단이라는 성격이 바뀌진 않아. 그럼 분명히 일진에도 뭐가 돼요? 단체. 그쵸?
근데 얘네들이 설립등기를 갖출까요? 교육부에 가가지고? 안 갖추죠. 비법인이 되는 거예요. 비법인. 비법인 사단이 돼요. 비법인 사단. 뭐가 된다고요? 비법인 사단. 그런데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권리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가지려면 자연인이나 법인이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분명히 비법인이잖아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네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또 기동력을 갖추려고 봉고차를 샀어. 집단 합숙하려고 집을 하나 샀어. 이게 누구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일진회를 예를 들니까 잘 안 와닿나 본데 바꿀까요? 조기축구회로? 똑같아요. 조기축구회가 공을 사서 돈을 모아서 축구장을 샀어. 이게 누구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일진회나 조기축구회 소유일 수는 없지요. 왜?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총유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 민법에. 총유. 총유가 뭐냐면 요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 공동소유 이렇게 돼요. 구성원 공동소유. 그럼 예를 들어서 일진 회원들이 돈을 모아갖고 봉고차를 하나 샀다. 이거는 그 일진회 소유가 아니라 일진회 회원들의 공동소유가 되고 그 구성원,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의 공동소유를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고 요게 우리 시험범위에 있어요. 총유라는 게. 근데 나중에 소유권 파트가 살 건데 그 전에 자연인 법인이라는 개념과 법인이 되기 위해서 설립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한 애들이 있더라. 그 중에서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게 뭐다? 총유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일단 해주시죠. 거기까지만.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와 관해서 단독행위, 그 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재단법인이 있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 그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기본 뿌리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법인의 개념이 뭐다. 그리고 이 법인과 관해서 우리 시험범위에는 총유라는 게 하나 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만 종류에서는 확인하시고 나머지 분류식, 요식, 유상, 무상, 채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단계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때 가서 할 겁니다. 딱 요렇게만. 근데 오른쪽에 보면 155페이지에 보면 출제 문제 되짚어보기라고 해갖고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단독행위가 아닌 거. 고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하고 구별하라는 거야?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니까 뭐 고르면 돼요? 계약 고르면 되는 거예요. 1번이 답이에요. 합의 해제라고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합니다. 아, 문제를 맞추 생각하지 말고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해서 아, 단독행위가 아닌 거 이런 거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단독행위를 따로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눈도장만 일단 찍으세요. 됐죠? 그리고 한 장을 넘깁니다. 4번의 목차가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아까 여기서 봤던 거. 법률행위 효력요건. 법률행위 효력요건. 그 중에서도 일반적 효력요건. 중에서도 목적이란 놈이 갖춰야 될 요건. 뭐가 있었죠? 4개가? 아까 여기 이렇게 썼었는데. 예? 예. 목적이 뭐가 되어 있어야 되고,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앞머리 따가지고 확가적사 이렇게 외웁니다. 그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걸 여기서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그 중에서도 일반적 효력요건, 그 중에서도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요걸 공부하게 되고 요게 본격적으로 시험 범위가 돼요. 여기부터가. 그 중에서 먼저 확정성은 간단해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당연하죠.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떤 물건을 사고 팔지 정해져 있어야 되죠. 예?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대구 무슨 동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대구에 무슨 동에 땅이 있었고요. 이 땅을 팔았어요. 매매를 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는 갑이나 을이 모두 다 이 갑이 갖고 있는 대구 시내에 있는 이 무슨 동 소재 이 토지가 한 필지라고 생각을 해. 한 필지. 하나만. 뭐 이 갑이라는 놈이 좀 멍청한 놈이야. 매도인이. 자기 땅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 근데 자기는 땅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 놈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 그래서 그 땅을 사고 팔기로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등기부로 확인을 했더니 얘가 이 동에 땅이 세 필지가 있었어요. 세 필지가. 나중에 땅을 넘겨줘야 되는데 어느 필지를 넘겨줄지를 몰라. 계약서에 안 써 있어요. 그냥 무슨 동 소재 토지라고만 되어 있지 이 토지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땅이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번지수도 안 써놨고 그냥 무슨 동 소재 토지라고만 써놨어요. 계약서에. 나중에 분쟁이 생겼어요. 어떤 땅이냐 말이죠.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결론이 이 계약은 무효다였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확정성이에요. 대법원이 자신있게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확정성이에요. 계약 당시 확정하라 말이에요. 아니면 기준은 마련해라 말이에요. 기준. 그게 확정성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확정성은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구나. 확정성이. 두 번째, 확정이 됐다면 두 번째로 판단한 게 가능해. 가능. 당연히 계약의 목적 달성은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불능이라고 해요.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불능. 불가능이 아니고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불능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있고요. 후발적 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봅니다.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소유하는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계약은 성립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성립이 된 상태에서 확정성을 봤더니 확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건 통과를 했어요. 여길 갑니다. 실현이 가능한가 봤더니 요거는요. 공교롭게도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1월 8일 날 화재로 전부 소실이 된 상태예요. 소실이라는 건 불타 소자를 써가지고 불이 나서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월 8일 날 이 주택이 화재로 이미 전부 소실이 되었다면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계약은 체결했지만 이미 계약 체결 당시에 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 이 계약 중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갑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죠.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계약 당시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요. 이게 문제야.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1월 10일 날. 그런데 1월 15일 날 이 토지가 수용이 돼버려요. 도로 부지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갑원들에게 토지를 넘겨줄 수 있었죠. 그렇죠?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토지를 넘겨주기 전에 토지가 수용이 됨으로써 갑이 을에게 토지를 넘겨줄 수 없게 됐죠.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근데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가 유효해요. 계약은 유효해요. 요게 시험 문제에 무효가 된다로 잘 나와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토지가 수용이 되거나 주택이 화재로 소실이 됨으로써 체결한 후에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자주가 돼요. 그런데 지금 보셨지만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요 목적의 가능 불가능에서 목적이 실현이 불가능하면 무효가 된다 라고 할 때 그 불가능은 무슨 불가능을 말한다? 원시적 불가능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도 나와요. 후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말이죠. 왜? 불능이면 무효가 돼야 되는데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니까 후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시험 지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불능은 무슨 불능만을 말한다? 원시적 불능만을 말한다. 이걸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이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도 있고 일부 불능인데 그건 나중에 보고 그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일단 구별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이것도 좀 불능의 정도. 불능의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 불능이 있어요. 100% 불능. 10중 8, 9 불능이 있어요. 남한 불능이 있어요. 남한 불능. 불능의 정도를 따지면 세 가지가 있어요. 100% 불능이 있고 10중 8, 9 불능이 있고 남한 불능이 있어요. 남한 불능. 예? 요 100% 불능을 물리적 불능이라 그래요. 절대적 불능이라고도 불러요. 머리가 조금씩 아파져요. 우리 아까 첫 시간에 했죠? 머리에 담고 집에 갈 그런 환상은 버리자. 에?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거. 못 담아가요. 에. 두 번째, 이정환이가 하는 강의를 100% 다 이해하자. 아, 이런 환상에서도 벗어나세요. 그것도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듣고 복습하자. 이렇게 되는. 이렇게 불러요. 요거를 사회통념불능이라 그래요. 남한불능, 이걸 주관적 불능이라 그래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위에 100% 불능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가끔 약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옛날 드라마,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남자 여자가 이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갖고 서로 네가 좋은 애, 내가 좋은 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자가 자기 나를 좋아하냐 말이죠. 좋아한다. 확인시켜달라. 뭘로 확인을 시켜줄까?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달라. 그래서 가비일한테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주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계약일까요? 아닐까요? 예? 갑이 그래서 내일까지 별을 따다준다. 라고 을하고 약속을 딱 했어요. 이게 계약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법률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하세요. 법률행위죠. 왜? 당사자 있죠? 예? 목적 있죠?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까 법률행위에 일반적 성립요건이 3개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것만 있으면 범죄력이 성립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목적 있어요? 없어요?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계약은 성립했어요? 무슨 계약일까요? 증여.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을 따져야 돼, 이제. 자, 당사자를 따져볼까요? 능력 있냐? 자연인이니까 권리 능력 있어요? 판단력. 여기서 걸릴 수 있어요, 얘네들. 약간 맛이 간 애들이죠? 아니에요? 맛이 갔지. 맛이 갔으니까 이런 계약하고 앉아있지. 의사 능력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무효로 하면 돼요. 만약에 남자가 만취해갖고 이런 약속을 했다. 그럼 거기서 무효로 걸려. 근데 둘 다 멀쩡해. 미성년자도 아니야. 그럼 능력은 통과. 네? 그럼 두 번째 따지는 게 뭐예요? 목적 요건. 확정성을 따집니다. 각과 을이 별을 따다 주기로 했는데 어떤 별인지 정하지 않았어. 그냥 별 그랬어. 그럼 어떤 별인지 확정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 걸려. 여기서 걸려서 무효야. 근데 만약에 을이 저별을 했어. 그럼 확정성은 통과한 거예요. 통과했죠? 그 다음에 뭘 따지는 거야? 여기. 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걸려. 그럴 때 써먹는 게 요거예요. 물리적 불능. 절대적 불능. 따라서 법률의 목적 달성이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불능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다. 설마 이거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의사무능력자예요. 예? 그런 분들은 의사무능력이라고 그러면 돼. 그 제정신 아니죠. 이 가능해 이게? 불가능하지. 자, 요게 100% 불능입니다. 요거. 을이 한강 유람선을 타다가 남자친구가 사준 반지를 빠뜨렸어. 큰일 났어 이거. 찾아야 돼. 한강에 있는 잠수부들하고 반지를 찾는 계약을 했어.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강 상류 쪽에 물막이 공사를 하고 물을 딱 막아놓은 다음에 바닥을 살살 긁다 보면 반지뿐만 아니라 뭐 찾는 거 많겠죠. 찾을 수는 있어. 찾을 수는 있는데 노원역에다가 가림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능, 불가능 스티커 붙이세요. 그럼 어디 많이 붙어요 이거? 여기 대부분 다 붙어 있어. 물론 한두 사람은 여기다 붙이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백인에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안 된다고 하겠죠. 그걸 사회통념 불능이라 그래요. 그거는. 위에 거하고는 좀 구별되죠. 마지막이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몇 분이에요? 11분이에요. 지금부터 공부하면 10월 달에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해요?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근데 한 분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만 안 될 것 같아. 이게 주관적 불능이에요. 이건 불능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불능이에요? 여기까지가 불능의 정도가. 그래서 법률의 목적에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 사회통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회통념이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능이라는 요건과 법률의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불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개념을 잡으세요. 하나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구별. 됐죠? 또 하나가 불능의 정도가 3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단계 무슨 불능? 사회통념 불능. 이게 불능이다. 여기까지가.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후발적 불능이나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했죠?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자, 두 번째 요건까지 통과했어. 그 다음에 적법성이라는 게 나와요. 적법. 세 번째 요건 적법. 이 적법이란 건 법률행위의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요. 이게 적법성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요 법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크게. 하나가 강행법규라는 게 있어요. 강행규정이라고도 해요.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는 게 있고 임의규정, 임의법규라는 게 있어요. 벌써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나요? 위에 건 어때요? 꼭 지켜야 돼. 이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게 임의법규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법을 위반을 했을 때 강행법규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법적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뭐 이따구로 말을 해요. 몰라대고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위반하면 무효예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허가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무효. 이런 게 강행법규예요. 반면에 이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니까 이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유효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이에요. 주택 임차인이야.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집주인한테 고쳐달라 그러죠. 예? 예. 근데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 못 고쳐줘. 그러면 일단 내 돈으로 고치고 집주인이 오면 비용 달라 그러죠. 이걸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법에 있어요.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맺어. 뭐라고 특약을 맺냐면 수리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즉 임차인은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했어요. 그 특약은 임의 규정에 위반한 거죠. 유효예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그래서 임의 규정에 위반하면 유효고 강행 규정에 위반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그럼 결국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법은 뭐만을 말한다?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이렇게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그러면 또 궁금하죠? 어떤 게 강행법규고 어떤 게 임의법규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 구별하는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요 개념만 잡으세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아요. 좋은데 요게 강행법규가 또 둘로 나눠져요. 하나가 효력규정이고요. 거기에 보면 강행법규의 효력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또 하나가 단속규정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위반을 했어요.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예요. 단속규정도 강행법규죠. 위반하면 뭐여야 돼요? 무효여야 되죠. 유효예요. 단속규정도 강행법규니까 위반하면 무효여야 되는데 뭐예요? 그럼 이거 임의규정 아니냐? 아니에요. 처벌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처벌이 돼요. 처벌이 되니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지켰어. 처벌은 될 뿐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이런 규정들은 뭐라고 불러요? 단속규정이라고 불러요. 이게 몇 개 있어요.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예외가. 대부분 강행규정들은 효력규정이에요. 그런데 단속규정인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부동산 전매라는 거 들어보셨죠? 전매가 뭐예요? 해보신 분, 전매. 전매 해보신 분. 갑이요, 을에게 토지를 팔아요. 이 상태에서 이 땅을 을이 다시 병한테 다시 팔아요. 이때 얘는요, 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병에게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질 않고 바로 팔아버려요.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해요. 미등기 전매.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해요. 갑이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있잖아요. 계약서. 계약서에 매도인란은 갑으로 쓰고 매수인은 공란으로 받아요. 계약서를. 얘가. 그 서류를 가지고서 병한테 팔아. 팔면서 매수인란을 뭐라고 채워버려요? 병으로 채워버려요. 얘가 미등기 전매 행위를 왜 했을까요? 얘는 이거.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금 때문에.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런 짓을 한 이유가 있어요. 매매 차익을, 그게 목적이라면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비싸게 팔아먹으면 돼요. 1억에 사서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2억에 팔아먹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지 이름을 쏙 뺀 이유가 세금 안 내려고. 얘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으면 얘는 가장 쉽게 취등록세 안 냈어요. 양도세 당연히 안 냈어요. 이렇게 각종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해요. 근데 이게 금지가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요 미등기 전매행위를 금지해요. 그리고 요 행위를 했을 때 요걸 처벌을 해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얘는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해. 왜? 세금이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10억이야. 10억 떼먹는 게 낫죠? 벌금 1억 원 두드러 맞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미등기 전매행위를 해요.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게 되면 요 놈이 생략이 되고 등기부에 원래 이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에서 소유자가 을로 다시 소유자가 병으로 이렇게 순차 이전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싹 빠지고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가 돼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무슨 등기? 이거 나중에 물권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어쨌든 을이 이 짓거리를 해요. 했는데 걸렸어. 걸렸어요? 처벌되겠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행위 자체는 어때요? 유효해요. 계약 자체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단속 규정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처벌은 되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 세금 뜯어내려고. 이게 유효여야 얘한테 세금을 뜯어내요. 취등록세하고 뭘 뜯어내? 양도세. 그 세금을 추징하려면 이 행위 자체는 뭐여야 돼요? 유효여야 돼요.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 얘한테 세금을 못 뜯어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추징할 목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이 계약 자체는 유효라 그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생겨요. 단속 규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 미등기 전매행위 한 사람 걸리면은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세금은 세금대로 뜯겨요. 네? 안 걸리면, 아니 걸렸을 때 안 걸리면 수익이 크죠. 그런 걸 고수익 고위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세금은 세금대로 뜯기고 벌금은 벌금대로 두드러 맞고 이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행 규정 속에 무슨 규정이 등장하게 되고 단속 규정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 이 단속 규정이 뭐가 있는가 이걸 가끔 물어봐요. 첫째로. 두 번째로 잘 보세요.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죠. 예? 언제나 무효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강행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그 행위는 언제나 무효다. 틀렸죠.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인 게 맞지만 강행 규정 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것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게 요게 있고요.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행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보십니다. 그게 적법성과 관련해서 이번 순환에 여러분들이 담아두셔야 될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 요건이. 자, 이 사회적 타당성은 왜 봐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법률은 부부예요. 근데 이 갑이란 놈이 젊은 병이란 여자하고 부첩 계약이라는 걸 해요. 판례 표현이에요. 별로 이렇게 입에 담고 싶진 않지만 영어로 말하면 뭐죠 이게? 네? 이 영어로 뭐가 되죠? 갑이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맺어요. 오피스텔 하나 사주고 다달이 생활비 얼마씩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단 말이지 이렇게. 이런 게 부첩 계약이에요. 자, 이거 계약이에요. 그렇죠?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오피스를 증여하는 계약했고 생활비 주기로 했고 계약 맺었잖아요. 그렇죠? 자, 범죄력이 성립했어요. 효력이 있는지 봅니다. 당사자 있지요? 목적 있어요? 확정돼 있어요? 실현 가능해요? 적법, 법에 위반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법에 위반한 걸까요? 아닐까요? 이게 적법해요. 대한민국 법에 부첩계약은 무효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를 해요. 적법성을 통과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마지막.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사회에서 금지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법으로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데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몇 프로 안 되고 나머지는 법이 없어요. 아예. 우리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 공무원한테 갖고 저거 왜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구동성 똑같은 말이 뭐예요? 법이 없다. 뭘 하고 싶어도 뭐가 없다? 법이 없다. 법이 없어요. 이것도 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무효로 하는, 이걸 금지하는 법이 없다 해서 이걸 유효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고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무슨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다? 사회적 타당성. 그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조문이 뭐다? 103조 반사회 질서. 요거는 제 몇 조의 기호예요. 약어. 요렇게 표시해요. 제 몇 조 요렇게. 이렇게 쓰면 제 103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민법 103조 여기부터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103조부터가. 1조부터 102조까지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고 103조부터가 우리 시험범위. 그게 반사회 질서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회적 타당성에 보면 첫째 103조가 있고 둘째 104조가 있는데 104조는 뒤에서 볼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박스가 쳐져 있고 103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민법 103조 조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줄여서 반사회 질서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어떤 행위가 도대체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예요. 어떤 행위가. 이거를 오른쪽에 보면 유형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3번에 103조 관련된 주의할 기출 판례라고 되어 있죠. 요 판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머릿속에 아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103조는 시험 문제가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다음 중 반사회 질서행위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많아요. 유형이. 앞으로 하나하나 봐야 돼요. 왜 이걸 하나하나 봐야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애가 회칼을 시퍼렇게 갈고 있어요. 가는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뭐 칼을 그렇게 시퍼렇게 갈고 있냐. 도대체 뭐 하려고 생선 썰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갑이 아니다. 죽여야 될 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벽에 난 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 그래요. 자, 을이 걱정스러워서 야 하지 마라.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갑이 알았다. 범죄 행위를 중단했어요.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돈을 줘서 범죄 행위를 막았죠. 이때의 갑과 을 사이의 계약. 을이 갑에게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렇죠? 돈을 주는 계약을 했어요.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 계약.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 범죄 행위를 하라고 돈을 주는 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고요. 범죄 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돈을 주고 막는 것도 반사회 질서입니다. 자, 이런 경우 갑이 있어요. 토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갑에게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채권자가 이 토지를 경매를 넣으려고 그래요. 경매를 법에서는 강제집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이거 가만히 냅뒀다가는 경매가 당할 것 같아.
당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재산을 빼돌려.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친척 이름으로 돌려놔요. 친척 을을 불러가지고 매매를 가장을 해요.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놔요. 그러면 갑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의 재산을 경매하려고 봤더니 이게 이렇게 빼돌려져 있어요.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갑이 친구나 친척과 짜고 매매를 가장해서 재산을 빼돌렸어요. 요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반사의 질서 행위예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사의 질서 행위가. 이유가 요거는 우리 민법 108조에서 무효로 만들어 있어요. 이미 조문이 있어요. 이거 무효로 하는. 그러니까 이건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반사의 질서 행위냐 아니냐를 상식 가지고 판단했다가 하면 큰일 나요. 대법원 판결을 봐야 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찰,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특정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예요. 우리 사찰 중에서 큰 사찰들 있죠. 거기 주지 스님 정도 되면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네? 한 10억 정도 받아요. 연봉을. 물론 이게 대외적으로 밝혀서 받는, 옛날에 TV에 나왔었어요. 모 사찰 주지 스님이 자기가 연봉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받는다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주지 스님들 회의가 있으면요, 이 스님들이 타오고 오는 차가 다 외제차예요. 다 외제차. 그러니까 그 전통 사찰의 주지직 굉장하죠. 이 주지직을 돈 주고 샀어요. 누가. 갑이란 사람이 주지였는데 이 주지직을 을이 거액을 주고 샀어요. 이 주지직을. 문제는 이 사람을 종단에서 주지로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단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얘가 돈 주고 샀다는 걸. 알면서도 얘를 임명했어요. 종단이. 자,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샀어, 을이. 이건 반사의 질서 행위예요, 이거는. 이건 뭐라고요? 그런데 그 주지를 종단이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했어요. 이것도 반사의 질서 행위가 돼야죠. 이건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에요. 임명하는 행위는. 우리 판례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런가요? 따지시면 안 돼요. 왜를 따지면 안 돼요. 대법원 결론에 대해서는. 그 왜를 알으려면 이 대법원이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해하려면 3박 4일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법원 판례를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들은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결론을 외우세요 하는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왜 그런가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래서 거액을 주고 주지직을 사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 행위지만 그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다가 우리 대법원의 결론이다. 요 결론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결론을 물어보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 행위에서 첫째, 되도록이면 우리 판례의 결론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뭐 잔뜩 나와 있는데 자만 오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되지만 읽지 마시고 반사의 질서행위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 반사의 질서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앞으로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장 넘기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부동산의 가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왔어요. 올해도 나왔어요. 반사의 질서 행위 다 아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행위예요. 됐죠? 나머지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른쪽에 보면 4번에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효과라고 되어 있네.
거기에 보면 절대적 무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나중에 저쪽 무효 가서 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해합니다. 자, 불법 원인급여라는 표현. 요 불법 원인급여도 우리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주 등장해요. 자, 요거 갖고 이해를 좀 해봅니다. 아까 부첩계약이라는 게 있었죠. 자, 갑이 을과 부첩계약을 맺고요. 오피스텔을 증여를 했어요. 하나 사줬어요. 그 오피스텔 등기부를 띄워보면 얘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이 부첩계약이 뭐라 그랬어요? 반사의 질서행위로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 그랬죠? 무효인데 줬죠? 계약이 무효인데 줬다. 돌려받는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래요. 돌려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돈 받고 등기를 넘겨줬어. 근데 나중에 매매계약이 무효야. 그러면 등기 돌려받고 돈 돌려주고.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계약이 무효였어. 그러면 학원은 수강료 돌려줘야 되고 여러분들 더 이상 강의 들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약이 무효다. 그런데 그 무효란 걸 모르고 이행을 했다. 이행을 이미 한 상태다. 그러면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돼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이게 원칙이에요. 계약이 무효다. 그런데 이미 이행을 한 상태다. 그러면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자.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의 무효 중에서 이렇게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면 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적용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못 돌려받아요.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인급여. 자, 원칙은 계약이 무효다. 그런데 이행을 한 상태다. 그러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박자금 빌려줬다. 못 돌려받아요. 뇌물 줬다. 못 돌려받아요.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갑이 부첩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을 사줬어요. 사줬는데 며칠 있다가 을이 오지 말라 그래, 얘한테. 그럼 뚜껑 열리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오피스텔 돌려달라고 하겠죠? 안 돌려줘도 돼요. 그게 불법 원인급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오피스텔을 사줘요? 월세로 얻어줘요? 월세로 얻어줘. 이 사람은 민법을 아는 거예요. 사줬다가는 못 돌려받는 거 아니까 월세로.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월세로 얻어주는지 다 답이 나와요. 에? 혹시라도 생각 있는 분들 사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동차도 렌트로. 아파트도 뭐로? 월세로. 아시겠죠? 사줬다가는 어떻게 된다? 못 돌려받는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불법 원인급여. 그 개념만 머릿속에 잡으세요. 그래서 반사의 질서에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요? 아니, 왜 그러세요 또? 아이고 참.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제가 얼마나 가정적인데? 잠이 다 깨지요? 제가 예를 드는 게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기억해. 집에 가서 자꾸 월세만 기억해. 그 월세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월세만 기억해. 그러지 마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강의 15년 하면서 이 예를 들었을 때 저한테 월세로 얻어준 경험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 처음이세요. 제가
제가 그렇게 생겼나?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불법원임금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 행위 중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이만큼 있어요. 그 중에 따로 조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백사조 불공정 범죄 행위라는 게 있어요. 폭리 행위를 말해요. 이건 개념만 그냥 생각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부동산 중개사 일을 다 하실 목적이기 때문에 들어는 보셨어요. 알박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인형 눈알 박는 거 말고, 네? 개발구역 내에 땅을 하나 딱 박아놓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알박기라고 해요. 요걸 금지시키는 게 이거예요. 폭리행위를 뭐로 만들어요? 무효로 만드는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심한 알박기가 하나 있었어요. 개발구역 내에 A4 용지 4장 정도의 면적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4장. 한 평도 안 되죠. 예? 요걸 10억에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땅을. 지방에 있는 땅이고. 저는 무슨 명동에 있는 땅인 줄 알았어. 아니, 지방에 있는 땅이고 팔래도 한 20몇 년 전이야. 근데 대표적인 알박기예요. 그걸 법원으로 가게 되면 뭐로 만든다? 무효. 이걸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법률행위라는 부분.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의 하나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데 이 법률행위가 행위한 자가 원했던 결과가 생기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라는 걸 두루 갖춰야 된다. 그 중에서 효력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요건, 그 중에서도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4개를 본 거예요. 4개를. 이 4개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조금은 설명드렸지만 세부적인 건 생각 안 나도 되고요. 이 4가지가 있고 각각 순차적으로 판단하구나. 확정돼 있는지 아닌지, 확정돼 있다면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다면 법에 위반됐는지 아닌지,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요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목적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 타당성 요건이 가장 중요하고 요 사회적 타당성 관해서 반사회 질서행위라는 게 있고 반사회 질서행위 예로 백사조 불공정한 범죄라는 게 따로 하나 있더라. 그리고 요 반사회 질서행위와 관련해서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하나 있었구나. 자, 요 정도를 머릿속에 오늘 담습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읽지 않으셔도 되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딱 넘깁니다. 봤더니 이제 2장.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라는 게 나와 있네. 자, 이 의사표시는 또 왜 해야 될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법률행위 계속 내가 지금 어딜 공부하는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숲을 자꾸 생각하면서 일반적 효력 요건이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여기까지 봤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갖췄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예요? 의사표시였었죠. 근데 좀 전에 의사표시가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법률 사실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벌써 기억 안 나죠? 한 시간 전에 말씀드린 건데 벌써 기억이 안 나. 날 수가 없어. 기억나는 건 원시적 불능이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 속에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법률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로 쪼개져요. 그런데 이 의사표시가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려면 당연히 의사표시가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이게 일치. 두 번째로 일치하더라도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왠지를 봅니다.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물건을 사서 집에 왔는데 사온 물건 하나하나 보다 보면 잘못 물건 사온 적이 있죠. 원했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조림간장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조림간장이라고 생각하고 담아서 집에 왔는데 봤더니 조림간장이 아니라
그냥 진간장이야. 잘못 사왔죠? 예?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건 조림간장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봤더니 뭘 사왔어요? 진간장을 사왔어요.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예요. 마트 계산대에 올려놓을 때는 뭘 올려놓은 거예요? 진간장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표시예요. 나는 뭘 원하고 있었지만, 조림간장을 원하고 있었지만, 마트 계산대에는 뭘 표시한 거예요? 진간장을 표시해서 이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손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못 넣었죠. 그러니까 일치해야만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거예요. 일치해야만. 그렇죠? 만약에 이게 불일치한다면 내가 원했던 걸 손에 넣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법에서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 자, 의사의 흠결은 뭘 말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말한다. 이때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계약은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통과했는데 여기서 걸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겨. 그걸 해결해서 민법이 조문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있고요. 108조 허위표시라는 게 있어요.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런 게 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유효하려면 목적 요건은 당연히 갖추고 의사표시 요건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이 2개다.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불일치하면 어떻게 할까? 그 불일치할 때를 대비해서 3가지 조문이 있다. 이걸 다 뭐라고 부른다?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불러요. 의사의 흠결. 두 번째로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하자는요. 요 다음 단계예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해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요게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조림간장을 사러 갔어요. 조림간장을 사러 갔는데 조림간장이 없어. 없으면 다른 마트 가서 사면 되죠. 그런데 마트 직원한테 조림간장 어디 갔냐 그랬더니 마트 직원이 조림간장 다 떨어졌는데 조림간장 그냥 진간장으로 해도 똑같은 효과가 생긴다. 내용 성분에 차이가 없다라고 마트 직원이 말을 해요. 아, 그래?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뭘로? 진간장으로. 그래서 진간장을 사왔어요. 원래는 조림간장 사려고 갔다가 마트 직원의 말을 믿고 진간장으로 바꿔서 진간장을 사왔죠. 근데 그 진간장을 가지고 조림을 했더니 맛이 안 나. 그러면 마트 직원한테 뭐 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게 사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속아가지고 원래 생각을 바꿨죠. 그리고 그걸 표시했죠. 의사 표시가 어때요? 일치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속아서 결정했죠. 이걸 하자가 있다라고 해요. 협박을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진간장으로 속였어, 마트 직원이. 그런데 나는 안 사. 아니, 나 딴 데 가서 살려고 그랬더니 마트 직원이 갑자기 칼을 끄래. 사래! 이걸 사고 갈래? 아니면 죽을래? 무서워서 생각을 바꿨어. 그래, 살아야지. 진간장을 사자. 그리고 표시해서 의사표시가 일치했어. 일치했지만 이것도 내가 정상적으로 산 거는 아니죠. 이게 강박이에요.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어요. (107조부터) 시작해서 110조까지. 그래서 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에 3개가 있고,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이것들이 각각 결론만 일단 기억합니다. 요거는 원칙 유효해요. 다만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무효예요. 이 표시는 요 두 개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 자, 그럼 일단 법률행위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이 두 개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불일치하면 어떻게 될까? 그 불일치를 흠결이라고 부르면서 세 개가 있고,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나가 있다. 그걸 각각 요렇게 부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요렇게 되어 있다까지만. 됐죠? 그리고 각각 구체적인 개념은 시간을 달리해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